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영아, 바빠? 아니, 괜찮아. 왜? 이것 좀 봐. 네가 보기엔 어떠니? 이만하면 네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엄마가 건넨 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딱 봐도 착하게 생긴 그런 여자였어요. 엄마 그만해. 오빠가 안 한다잖아. 안 하긴 왜 안 해. 지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넌 네 오빠가 저리 혼자 늙어가는 게 괜찮다는 거냐? 말이 뭐 그래. 늙어가기는. 오빠 이제 42인데 아직 창창한 나이잖아. 억지로 인연 만든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생 저렇게 혼자 살게 놔둘까? 지금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 가면 외로워서 안 돼. 다시 한번 잘 봐. 딱 봐도 착해 보이지 않니?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한들 정작 당사자인 오빠가 싫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빠는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긴 해도 여자라면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니 무섭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저희 오빠가 여자한테 된통 대었거든요. 결혼을 생각한 첫 여자에게 그런 꼴을 당했으니 결혼 생각 따위는 접는 게 당연해요. 오빠만큼은 아니겠지만 부모님 역시 충격이 컸답니다. 결혼만 안 했지 마음으로는 며느리라고 인정하고 지냈던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으니 오죽 마음앓이가 심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다시 오빠의 결혼을 추진하는 걸 보면 당신의 상처보다는 자식의 아픔을 다스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란 게 그런 건가 봐요. 전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당장 그러는 건 아니지 싶어요. 오빠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오빠라고 평생 저러고 살진 않을 거야. 그러고 싶은데 이러다 진짜 50 넘어가면 어쩌냐? 아이고 안 되겠네요. 방심하다간 엄마의 신세 한탄이 좋게 1시간은 이어질 테니까요. 나 지금 가야 돼. 오늘 작가랑 인터뷰 있어서.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넌 언제 시집 갈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오빠 다음은 저니까요. 불똥이 제대로 튀기 전에 도망치는 게 답이랍니다. 엄마가 그러는 게 사실 당연해요. 자식이라고는 달랑 둘뿐인데 한 놈은 40이 넘었고 또 한 놈은 조만간 40이 목전인데 두 놈 다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엄마 친구들은 다들 본 손자조차 없으니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인연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빠의 결혼을 둘러싼 사연입니다. 기가 찰 만큼 황당한 이야기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30대보다는 40대에 훨씬 더 가까운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30대긴 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이랍니다. 그래봐야 직원이라곤 제가 전부지만요. 아직 결혼 전입니다. 덕분에 엄마한테 엄청 구박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오빠 덕분에 구박의 정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저희 오빠도 아직 결혼 전이거든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있죠. 어떻게 동생인 내가 오빠보다 먼저 가겠냐며 버티는 중이랍니다. 제가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할 마음도 있고요. 단지 그런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랍니다. 저희 오빠도 사정은 다르지 않고요. 결혼이라는 게 나이가 찼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오빠와 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럴 때 보면 남매인 건 확실하죠. 물론 대부분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요. 일단 오빠는 소위 말하는 범생이 그 자체입니다.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랬으니 박사님이 된 거고요. 박사가 되고 나서는 곧바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팀에 들어갔답니다. 부모님, 특히 엄마에겐 흠잡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자식이죠.
대학도 한 번에 척 붙고 취직도 잘하고 문제라면 오직 하나 결혼을 안 한 거였어요. 하긴 결혼을 하려면 연애란 걸 해야 하는데 오빠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눈만 뜨면 공부하는 게 다였으니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오빠는 단 한 번도 연애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요새 말로 모태 솔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전 달랐어요. 결혼을 안 한 거지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만 죽어라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물려받은 유전자 덕에 성적은 곧잘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눈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선생님이었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긴 했으니 저도 엄마 말을 들은 거였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되긴 했는데 진짜 저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더군요.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처음 발령받은 곳이 중학교였어요. 대충은 아시겠지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여자애들은 민감해서 힘들고 남자애들은 고학년인 경우 덩치가 저보다 크니 또 힘들었던 거죠. 저도 사춘기를 겪었으니 이해는 하려고 해보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게다가 전 갓 발령받은 초짜였으니 애들 눈엔 완전 만만해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담임을 맡을 짬밥은 아니었으니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아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답니다.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일도 일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안정적인 직업이니 다들 참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지겹기도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효녀는 아니지만 엄마가 제가 선생님이 됐다고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시는 걸 보면서 그것만이라도 계속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때려쳤어요. 그 뒤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제정신이야?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 그 좋은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겠다는 게 말이나 돼? 좋은 자리? 잘 모르겠어.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애들한테 치이기나 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는 뭐야?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잘릴 위험 없으면 돼? 한 30년 다니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살 연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어. 얘가 어쩜 이리 철이 없어. 네 오빠 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면서도 착실하게 잘 살잖아. 누가 너 보고 그렇게 살래?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잖니. 다들 그렇게 살아, 수영아. 엄마는 결사 반대를 외치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빠 덕에 엄마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살든 행복해질 수만 있으면 된다셨거든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의 그 맹렬한 바가지에도 제 편을 들어주신 아빠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 학교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취직 자리를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학교건 혹은 일반 기업이건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면서 사는 건 똑같죠. 그게 싫어서 나온 건데 또 그런 일을 이어갈 순 없었어요. 취직 대신 창업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창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차린 회사는 조그만, 진짜 조그만 출판사였어요. 제가 평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걸 생업으로 삼지 않는 것뿐인 거죠. 책을 낸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제대로 책을 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유명한 작가들처럼 TV나 신문에 광고를 내고 책 홍보를 하는 그런 식의 출판은 정말 선택받은 일부에게만 허락된 일이랍니다. 사람들은 책을 낸다고 하면 의뢰 그런 걸 떠올렸으니 책 낼 엄두를 못 냈던 거고요. 그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고
너무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책을 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어요. 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독립출판사였어요. 요즘은 독립출판사 중에서도 규모가 기존의 출판사에 버금가는 곳들도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출판사는 거의 1인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자본도 없고 크게 일을 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차리는 거다 보니 그런 거죠. 근데 독립출판사를 차리는 게 꼭 그 이유만이 다인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나 유명인 혹은 그 밖에 사회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이 책을 내는 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뒷집 사는 할머니가 평생 써오신 일기장도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독립출판사랍니다. 젊은 치기가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실 출판사 차리고 나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출판사 본연의 업무라 할 책의 기획이나 작가 섭외, 홍보나 영업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잡다한 업무들의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이면 내가 왜 이러나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게 소위 말하는 격리 업무였어요. 제가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택한 아이였거든요. 그렇다고 격리 업무가 수학을 유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숫자를 다루는 일이긴 하잖아요. 몇 푼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운 좋게 조금씩 돈을 벌기도 하니 돈의 흐름을 표시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세금 같은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사업해보신 분은 알지만 세금 이게 진짜 골칫거리랍니다. 각종 비용이나 여타의 지출에 세금이 따라붙기도 하고 또 회사에 필요한 지출일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아니할 말로 세금 관리만 잘해도 한 사람 인건비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랍니다.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거리에 늘어서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니까요. 저희처럼 조그만 회사면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전 그 몇 푼조차도 아까운 회사의 대표이자 창업자란 게 문제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더 큰 회사를 만들어 가려면 격리 업무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탓에 세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는 대신 밤잠을 줄여가며 독하게 나섰습니다. 선생이던 시절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러지 않았던 저였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참 허접한 선생이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자리를 포기한 거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인생 통틀어 가장 열심히 뭔가에 매달린 순간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나와 말도 안 되는 창업을 했을 때 좀처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엄마가 그걸 보며 진짜 놀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저를 응원해 주시게 되었답니다. 왜? 대학 다시 가려고? 쉬엄쉬엄 해. 난생 처음 접하는 회계 업무를 독학으로 익히려다 보니 밤늦게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걸 본 엄마가 과일이니 간식을 챙겨주셨고요. 쉬엄쉬엄이 안 돼. 배워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서. 내가 미쳤지. 왜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봐라. 엄마가 뭐라디?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가든가. 너 학교 다닐 땐 이렇게 힘들지 않았잖아. 정말 그럴까 싶다니까. 그래도 안 돼.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조수영 사전에 포기란 말이 어울리기나 해? 나가.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했으면 너도 네 오빠처럼 박사 됐겠다.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야? 엄마가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거리시대요.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격리의 모든 것? 너 출판사 한다면서. 근데 웬 격리? 왜? 출판사 망하면 격리로라도 취업할 거니? 미쳤어? 다 원대한 꿈이 있어서 그래. 출판사로 돈 팍팍 벌면 격리 따로 둬야 하잖아.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봐. 격리가 나쁜 맘 먹고 돈 빼돌려도 두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야지. 아이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돈이나 벌고 그러지? 아무튼 보기는 좋다. 열심히 해. 그래도 엄마는 네가 다시 선생님 했으면 좋겠지만. 아, 나가. 나 진짜 공부하게. 딸 공부하는데 계속 방해할 거야? 그렇게 엄마가 나갔답니다. 엄마 말대로 허황된 꿈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회계 업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닌 오빠를 돕는 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세상 일이란 게 참 만만치 않대요. 그렇게 회사 전반에 걸친 업무를 혼자 힘으로 해가며 악착같이 버텨도 좀처럼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모르던 건 아니었어요. 독립출판이란 게 워낙 열악한 시장이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자랑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무명 작가나 일반인의 다름없는 사람들의 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결국 그 책으로 수입을 올리는 일은 정말 힘드니까요. 돈을 못 번다는 소리입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거고요. 그나마 저희 회사의 직원이라곤 저 하나였으니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었답니다. 물론 온전히 제 힘으로 버틴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아빠가 또 때로는 오빠가 도와주곤 했답니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후 대기업 연구실로 들어간 오빠가 많이 도와줬죠. 월급이 엄청 높더라고요. 게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성과급이 헉소리 날 만큼 많기도 했고요. 물론 월급이 많아서 저를 도와준 건 아닙니다. 우리 오빠가 착해서 그런 거죠. 저랑 5살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남매들이 싸우면서 큰다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싸울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오빠가 워낙 착한 인간이다 보니 싸워봐야 저한테 져줬을 겁니다. 진짜 동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오빠 인물 좀 떨어지는 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똑똑하지, 직장 탄탄하지, 거기에다 성격까지도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착실하고 책임감 강한 건 남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물까지 좋으면 너무 불공평하죠. 물론 엄마는 그렇게도 생각 안 했지만요. 엄마 눈엔 오빠가 배우처럼 잘나 보였나 봐요. 진짜 그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작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었어요. 전 오빠가 도전정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으니 현실에 안주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빠를 너무 몰랐었답니다. 아버지, 저 회사 나올까 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죠. 저란 인간이 워낙 엉뚱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얽매이는 걸 죽어라 싫어하던 아이인 걸 알고 계셨으니 답답하긴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빠가 그러는 건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그러니 엄마는 오죽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나와? 왜? 잘은데? 너만큼 일 잘하는 애가 어딨다고. 엄마는 오빠가 잘리는 거라고 생각했나 보대요. 오빠가 스스로 회사를 나올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탓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생각은 충분히 한 거란 거겠지. 네, 사실 취업하기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땐 제가 아직 배움이 모자란다 싶기도 해서 한 몇 년 조직 생활하고 나니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겠고요. 최소한 충동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중아, 왜 그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특히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애는 더 그렇고. 그러면서 왜 날 보는 건지 모르겠대요. 아무튼 엄마의 반대는 엄청났답니다. 제가 그랬을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야 맘대로 사는 놈이었지만 오빠는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나 정해진 길을 착실히 걷던 오빠가 잘 포장된 도로 대신 길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제가 아는 오빠라면 엄마의 반대를 뿌리치지 못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오빠는 끝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더니 오빠가 그랬어요. 근데 저 때와는 과정이 많이 달랐답니다. 저야 아무 준비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였지만 오빠는 안 그랬어요. 오빠는 그간의 준비를 보여주는 각종 기획안부터 자금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엄마를 설득했으니까요. 그걸 보며 많이 놀랐어요. 사업을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마냥 부드럽기만 하고 줏대 따위는 없을 거라 생각한 오빠의 다른 면을 보니 제가 너무 철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런 걸 내가 보면 아니? 근데 그 말은 뭐니? 투자금 말이다.
나라나 혹은 투자회사 같은 곳에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성공할 것 같다 싶으면 돈을 주는 거죠.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제가 성공하면 자기들이 준 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거고요. 기가 막히대요. 물론 창업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시도해보기도 했죠. 근데 특별한 기획도 꾸려지지 않은 독립출판사에 누가 돈을 대주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오빠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고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성공할 것 같다는 냄새가 풀풀 나니 투자를 하고 싶었겠죠. 제가 놀란 건 투자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제 상식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건 오빠의 기획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었어요. 엄마가 결국 자신의 뜻을 접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긴 해도 지혜가 없는 분은 아니셨으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특별한 대가 없이 준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였죠. 결국 엄마도 오빠의 창업을 응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오빠는 친구인 인성 오빠와 대학 후배 1명과 회사 동료 2명, 그리고 관련 기술자 서너 명을 팀으로 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IT 기업이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오빠의 회사에 거는 기대가 컸어요. 오빠가 하는 거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제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 사업이란 건 쉽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서로 바쁘다 보니 얼굴을 자주 못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사니 가끔은 얼굴을 보게 되더군요. 근데 오빠 얼굴이 말 그대로 피곤에 쩔어 있지 뭡니까? 아, 좀비다. 나 물지 말아줘. 얼마나 안 좋아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 힘도 없다. 너는 좀 괜찮니? 자기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도 제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 역시 오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싶더군요. 나야 잘하지. 조만간에 사옥 올리려고. 말은. 그래도 기대는 된다. 파이팅. 저도 맞장구를 쳐줘야 했겠지만 그런 거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줘야 했던 건데요. 오빠는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라도 했지만 저는 그럴 처지가 아니니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남매는 그럴 수 없답니다. 사실 제가 오빠 걱정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책임감하면 또 조연중이었거든요. 자기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 인간이었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 그랬던 거고요. 실제로 오빠는 차곡차곡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전 또 아빠를 통해서 오빠 이야기를 들었고요. 복잡하겠지만 남매란 게 그래요. 또 투자 받았다고? 조연중 대단한데? 저게 또 조연중이 뭐니 오빠한테? 그럼 조연중이 아니면 조연병이야? 여보, 쟤 좀 혼내. 지 오빠한테 별소리를 다 하잖아. 오빠 일이 잘 된다니 절로 농담이 나더군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구보다 오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저였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연이은 투자금 유치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오빠 말대로 성공하면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 그러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빠 회사가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부작용도 피할 수 없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똥냄새에 몰려드는 파리대들이죠. 어디가 잘 된다 하면 뜯어먹을 것 없나 싶어 온갖 사람들이 몰린답니다. 기술을 훔쳐가려는 이들도 있을 테고 회사에 투자금을 대려는 단체를 연결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때로는 사기꾼들이 접근해 오기도 하죠. 주로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공계 계통 출신들이 IT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기술이 먼저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경우도 있고요. 사람 자체가 어리숙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들이 왕왕 있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사기꾼들은 누구보다 똑똑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전문 지식도 많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 머리면 차라리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서 성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오빠 회사에도 그런 부류들이 적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회사 창업 주역들이 모두가 다 기술자들이다 보니 그런 걸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던 모양이었어요. 신생 회사들, 특히 기술 개발에 치중하는 회사들이 종종 겪는 일이었어요. 오빠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았을 리가 없죠. 저희 회사에는 똥파리는 고사하고 똥도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 걸 당하기라도 할 정도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다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고 나서 한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는 안 그랬죠. 진짜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 걸 막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오빠의 여자친구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려. 다들 너무 놀라 입을 떼지도 못했어요. 당시 오빠가 37이었나 8이었나 그랬는데요. 사업 때문에 집에도 잘 못 들어오던 오빠가 느닷없이 여자친구라며 누군가를 데려왔답니다. 다들 놀랐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놀란 건 엄마였죠. 안녕하세요. 신혜린이라고 합니다. 오빠 여자친구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자친구라고? 정말이냐? 네, 제 여자친구면서 저희 회사 영업이랑 총무 업무 맡아주고 있어요. 덕분에 인성이랑 저 한숨 덜었어요. 아빠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폭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질색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여자친구라며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요. 단순한 여자친구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우리에게 소개를 시킨다는 건 이미 심각한 관계라는 뜻이니까요. 자기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죠.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다만 아직 사업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탓에 뒤로 밀어놓은 것 뿐이었거든요. 아무튼 엄마의 폭풍 질문 덕에 그러니까 예비 올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름은 신혜린이었고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계셨어요. 나이는 오빠보다 4살이 어렸고요. 저보다 1살 많은 거였네요. 그리고 당시엔 오빠 말대로 오빠 회사의 기술 이외 부분을 거의 다 맡아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회사 여직원과 연애를 한 거였단 말이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럼 오빠가 혜린 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하면 언니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저희 나이도 비슷한데 친구처럼 지내도 좋을 테고요. 네, 암튼 오빠가 혜린 씨한테 접근한 거네요. 그것도 명색이 회사 대표란 사람이 여직원한테 그랬다는 거 맞죠? 어쩌다 보니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요. 예비 올케에 따르면 처음부터 올케가 오빠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건 아니랬어요. 올케는 투자사 소속 프리랜서라더군요. 일종의 조사원인 셈이었어요.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를 찾아 그걸 여러 투자사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거요. 안 좋게 말하면 브로커일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좋은 투자사를 찾는 게 이익이니 꼭 필요한 존재였대요. 올케가 오빠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 투자사를 연결하는 와중에 오빠 회사에 수작을 부리는 사기꾼들을 보았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는데 고생하는 젊은 기업가들이 곤란을 당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일을 다 차단해 주었대요. 오빠로선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연을 맺고 만나다 보니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진짜 우리 아들 은인이네. 내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 아니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어머니 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엄마와 올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오빠 눈에 하트가 켜지더군요. 얼마나 좋았으면 저럴까 싶다가도 왠지 심술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그건 질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회사 대표가 직원이랑 사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요새 성희롱이다 뭐다 말도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정식 직원은 아니거든요.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영업이랑 총무 업무 맡아주신다면서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는 됐어요. 다들 그쪽에는 취약하기도 하고.
게다가 얼마 전에 회사 격리 보던 친구가 퇴직하는 바람에 업무 공백이 생겨서 제가 당분간 맡기로 했지만 그래도 직원은 아니에요.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일은 하는데 왜 직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원했어. 네 말대로 내가 회사 대표인데 자기 애인을 직원으로 두고 있으면 말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보기 답답하니 일은 도와주지만 정식 직원으로는 일 안 하겠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중이랄까? 돈도 안 받으면서 하는 자원봉사. 그래서 쓰나.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저도 그렇고 인성이나 지훈이도 그냥 회사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한사코 싫대요. 괜히 말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럼 저한테 안 좋을 거라고요. 생각이 깊네. 갈수록 고맙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저녁 먹고 갈 거지? 네, 저도 도울게요. 돕기는 뭘 도와.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 내 간만에 솜씨 좀 부려야지. 엄마 말대로 오빠를 위하는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싶었어요. 돈도 안 받고 일을 도와주는 게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니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게다가 얼굴도 예뻤습니다. 뜬금없이 얼굴 이야기를 왜 하냐 싶으시겠지만 말씀드렸듯 저희 오빠가 인물은 솔직히 평균 이하거든요. 얼굴 예쁜 여자들이 남자 인물은 안 본다고 종종 그러는데 사실 그거 개소리예요. 자기보다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렇다고 얼굴을 안 볼 리가요. 저렇게 둘이 붙어 있는 걸 봐도 참 안 어울리는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두 사람은 너무 사이가 좋더군요. 그날 올케가 떠난 이후에도 엄마는 싱글벙글이었어요. 뭐라더라?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면서요. 근데 저 사실 좀 그랬어요. 오빠보다 4살 어리면 저보다 겨우 1살 많은 거잖아요. 물론 예뻤어요. 그래도 동안은 아니었답니다. 일단 화장이 엄청 두꺼웠거든요. 저 진짜 질투하거나 시슴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디선가 본 느낌이 계속 들어서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었던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랑 접점도 없었고요. 살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실제로는 본 적도 없지만 어디선가 본 거 아냐 하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아무래도 예뻐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성형외과 간판에서 본 거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조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이 쏘는 거겠지? 와, 진짜 언니 너무한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 언니랑 윤지는 꼬박꼬박 월급 받잖아. 윤지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형부는 공무원이잖아. 진짜 나보다 10배는 더 벌면서 어떡해.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답니다. 대학교 동기가 아니라 제 첫 직장의 동기예요. 저는 비록 선생일을 관뒀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학교에 있답니다. 물론 다 다른 학교로 흩어지긴 했지만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면 이렇게 셋이서 모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첫 부임지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셋이서 서로 힘내라며 얼마나 응원했는데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었어요. 저야 아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초짜티를 완전히 벗은 베테랑 선생님이 다 되었답니다. 결혼도 잘했고요. 저 두 사람의 모습이 엄마가 제게서 보기를 바랐던 모습일 거였겠죠. 확실히 안정적이긴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인으로서도 그랬답니다.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 나이에도 아빠 지갑을 기웃거리는 몹쓸 딸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사는 저였으니까요. 반면에 두 사람은 꼭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벌이는 그래도 마음 편한 건 수영 언니 못 따라가지. 요샌 진짜. 왜, 힘들어? 주임쌤이 뭐라 그러셔? 주임쌤이나 교감쌤 잔소리야 이젠 들으면서 흘리는 수준인데 뭐. 그게 아니라 학부형 때문에 그래. 며칠 전에 어떤 애가 담배 피우다 딱 걸렸어. 당연히 벌점이지. 우리 학교 교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는데 그 다음날 학부모가 와서 난리를 부리더라. 와, 진짜 그 어머니 나 때릴 것 같더라니까. 아이고, 그런 거 하루 이틀 겪니? 그냥 그런갑다 해. 보통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언니가 못 봐서 그렇지. 진짜 그 어머니 나 때릴 기세였다니까요. 옆자리 체육쌤이 안 말렸으면 나 맞았을지도.
하긴 맞기도 한다. 왜 우리 처음 그때 기억 안 나니?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자기가 엄마라면서 학교에 와서 강수쌤 화병 깬 거. 아, 그거? 언니 기억력 짱.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해? 왜 그걸 기억 못해? 내가 3학년 때 맡은 반에 그 애가 있었는데 뭐 그 여자를 다시 보진 못했어. 학교에 다시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기억했을걸? 너무 충격적이었잖아. 중학생이면 14, 5살이잖아. 근데 엄마란 사람이 20대처럼 보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강수쌤한테 따지다가 분에 못 이겨서 화병 내던져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까먹어? 수영이 너도 기억나지? 너 완전 놀랐었잖아. 하진 언니가 말한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그런 난동을 부릴 수가 있었을까 싶어 너무 놀라 있었거든요. 언니 말대로 더 놀라운 건 중학생인 자식을 두기엔 너무 젊어 보이는 학부모의 모습이었어요. 언니 말대로 20대로 보였거든요. 물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반 담임쌤 말을 들어보니 애랑 나이 차이가 18살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전에 애를 낳았던 거죠. 그 일로 한동안 선생님들 사이에 젊은 학부모 주의령이 발동된 적이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당시 난동을 부렸던 그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떠오르는가 싶더니 어이없게도 그 얼굴 위로 옳게 될 사람의 얼굴이 겹쳤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얼굴이 비슷한 건 맞아요. 근데 벌써 10년 가까이 흐른 뒤의 기억이었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안 맞았으니까요. 그때 그 학부모가 32, 3살이었을 텐데요. 그러고 10년 가까이 흐르면 40대 초반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옳게 될 사람은 오빠보다 4살이 어렸으니 34살에 불과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게 계속 찝찝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올케를 봤을 때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생각한 때문이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좀처럼 뿌리치지 못하는 제가 얼마나 못나 보이든지요. 오죽하면 오빠에게 여자가 생긴 게 질투가 나서 그런다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근데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제 오해가 무색하게 올케는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았답니다. 주로 오빠와 함께 퇴근하다가 들르는 시기였는데 나중에는 혼자서도 저희 집을 찾아 엄마나 아빠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두 분이 좋아하신 건 당연했죠.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가 조만간 생길 거였으니까요. 저야 일에 치여 올케를 자주 볼 순 없었지만 두 분이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올케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딸, 뭐 미안한 거 없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또 엄마 친구 딸이 뭐 해줬대? 엄마 친구 딸은 내가 왜 내 며느리 놔두고 친구 딸한테 그럴까? 이거 봐라. 엄마가 꺼내오신 건 머플러였어요. 떡하니 명품 로고가 박힌 거였어요. 수백을 호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비싼 거였네요. 혜린이가 들고 왔어. 겨울에 하고 다니라고. 너 진짜 반성해라. 너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사줘 봤니? 내가 진짜 딸 복은 없지만 며느리 복은 있을 건가 싶다.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사주는 사람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넘어간다. 빨리 둘이 결혼부터 시켜야 하는데 일이 뭐라고. 당시 엄마의 필수 레퍼토리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서두르자 했지만 오빠와 올케는 이미 말이 된 모양인지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회사 문제도 있고 미국에 계시다는 올케 부모님 일도 있고 해서 그러기로 한 거였어요. 하긴 시기 뭐 중요하니. 둘이 사랑하니 결혼이야 언제건 할 테지. 엄마가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회방을 놓은 때문이었어요. 시작은 핸드폰이었네요. 그날도 올케가 집에 다녀간 뒤였어요. 저녁도 먹고 놀다가 제가 오기 20여 분 전에 집을 나섰다더라고요. 오빠가 올케를 데려다 주러 간 상황이었어요. 응? 핸드폰? 왜? 혜린이 핸드폰 잃어버렸다니? 잠시만 기다려봐. 수영아, 새언니 핸드폰 찾아봐. 아무래도 흘리고 갔나 보다. 아, 몰라. 피곤해. 전화하면 울릴 거잖아.
전화하면 되지 왜 날 시켜? 저 야박한 거 말하는 뻔세 봐라. 진동으로 해뒀다잖니. 오빠 반가봐. 거기 있지 싶은데. 툴툴대면서도 갔어요. 역시나 있더군요. 뭘 하느라 핸드폰 흘린 줄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암튼 그렇게 찾은 핸드폰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려는데 핸드폰이 울리대요. 진동이 약해서 잘 안 느껴지긴 했지만 착신 불빛에 자연스레 핸드폰 액정을 봤어요. 그거보다 진짜 놀랐어요. 거기에 뜬 글자가 아들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젊은 처자가 아들이라고 저장해 놓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죠. 마음 같아서는 확 받아버리고 싶었는데 락이 걸려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몇 번이나 울려도 받지 않자 금세 문자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엄마 뭐 한다고 전화 안 받아. 일단 그리로 와. 도남동 땡땡땡땡. 나 여기서 가면 한 40분 걸릴 테니 먼저 가서 기다리든가. 단순히 친구 이름을 아들이라고 저장해 놓진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문자 내용이 진짜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투였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칠 듯 뛰더군요. 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올케는, 아니 그 여자는 오빠를 속이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 생각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해? 거기도 없어? 오빠 오고 있다는데.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이럴 때 돌아가는 잔머리는 세계 최강 수준이거든요. 문자에 찍힌 장소를 기억해두고 바로 엄마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친구가 불러서 잠깐 나가야 돼. 이 시간에 또 어딜 간다고? 저녁 안 먹어? 나가서 먹을 거야. 나 나가? 쏟아지는 엄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남동까지는 좋게 30분은 걸렸거든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짜로 그게 착각이라면 머리 받고 올케를 의심한 걸 반성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였죠. 도남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렸답니다. 제 상상이 맞다면 올케는 오빠를 속이고 있는 거였죠. 중요한 건 왜 올케가 오빠를 속여야 했냐는 거였어요. 이유 없이 오빠를 속일 리는 없잖아요. 단지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가 연상이라는 게 그리 흠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했어요. 그러다 떠오른 건 올케가 오빠 회사의 모든 자금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빠 회사가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금이 적진 않았어요. 오빠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투자사들의 돈이 그거였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가끔 뉴스에서 보던 사기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설마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 말고 올케가 오빠를 속여 회사 일을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모든 건 다 추측일 뿐이었죠. 일단은 문자 속 그 장소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가 먼저였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죠. 그러다 번뜩 생각이 미쳤네요. 언니, 나 어디야? 집이지? 혹시 언니 땡땡 중학교 졸업 앨범 있어? 언니 3학년 때 담임했을 때 졸업 앨범. 그래 그거. 빨리 좀 찾아봐. 그리고 그때 걔 있잖아. 젊은 엄마 있던 걔. 그래, 강수쌤 화병갱 주인공. 앨범에서 걔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말해줄게. 암튼 급하니까 빨리. 사랑해 언니. 제 성화의 언니가 졸업 앨범을 찾아 사진을 보내주었답니다. 최종훈이라는 아이였어요. 오래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선생이었다고 그 아이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대요. 만약 제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된다면 제 끔찍한 상상이 반은 맞는 거였어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밖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창을 가진 카페였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서 지켜보는데 올케가 도착하더군요. 조금 가라앉나 싶던 심장이 다시 뛰었고요. 한 20분 정도 후에 올케 앞에 한 청년이 앉더군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황이라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 분위기는 알잖아요. 꼭 엄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30분 이야기를 하고는 나오대요.
올케가 택시를 타고 갔고 청년은 담배를 빼어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 때문이었어요. 혹시 최종훈? 아니면 말고 하는 심정이었죠. 자기 이름이 불리니 고개를 돌리대요. 많이 자라긴 했지만 사진 속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역시 맞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 저 아세요? 나야 땡땡중학교 국어쌤 조수영. 나 기억하겠니? 조수영? 아이, 국어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이, 어떻게 절 알아보셨어요? 그래도 내가 선생님인데 혹시나 했는데 진짜네. 잘 지냈어? 네, 선생님은요? 나 이제 선생님 아니야. 그만뒀어. 아, 왜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아이, 선생님답네요. 그거 아세요? 선생님 괴짜라고 그런 거. 그랬니? 근데 계속 이러고 있기가 오랜만에 제자 만났는데 너 시간 되니?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못 가겠다. 네, 괜찮아요. 저도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소주 한잔 하실래요? 이게? 아니구나. 너도 이제 어른이구나. 그래, 그러지 뭐. 그렇게 종훈이를 데리고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뭐가 됐건 내가 가르친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속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케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꼭 필요했으니까요. 쉽게 말해주진 않을 거란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술술 불었거든요. 진짜 어릴 때는 많이 창피했어요. 그래서 누나라 그런 적도 많아요. 원망도 많았고요. 저 놔두고 안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해하니까 조만간 같이 살려고요. 엄마가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크지는 않아도 집 하나 구하고 조그만 가게 하나는 할 수 있을 거라더라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인이시지? 선생님, 종훈이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랐어. 하긴 다들 그랬지. 워낙 젊고 예쁘셨잖니. 지금도 여전하시지? 이젠 나이가 있으시니 그래도 제 친구들 엄마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요. 궁금하다. 엄마 사진은 있어? 요즘 친구들은 부모님 사진 안 넣어 다닌다더라만. 보실래요? 지난번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종훈이가 보여준 모자의 사진. 그건 제가 아는 올케였습니다. 쌤, 저 화장실 잠시만요. 종훈이가 화장실 간 사이 잽싸게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고요. 물론 종훈이 연락처도 받았죠.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올케가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오빠에게 접근한 사실 말이에요. 올케의 진짜 이름은 서지양이었고 나이는 오빠보다 4살이 더 많은 42살이었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나이와 이름을 속인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그냥 오빠와 부모님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무엇보다 왜 그랬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그리고 종훈이가 말한 내용대로라면 올케는 오빠 회사의 돈을 훔쳐낼 생각이었던 게 분명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진 크게 잘못을 저지르진 않은 상태였어요. 소소하게 돈을 뺏으긴 했지만 자신의 바람대로 큰 돈을 빼가진 않았더라고요. 조금 더 안심시킨 뒤에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걸려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케의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더 놔둘 수는 없었답니다. 문제는 올케의 만행을 부모님에게도 알려야 하냐는 거였어요.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고 저렇게 즐거워하시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걸 떠나 배신감까지 느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다시 한번 조언을 구했답니다. 오빠의 동업자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인성 오빠요. 제가 회사의 회계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기도 하죠. 인성 오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무슨 수로 회사 장부를 볼 수 있었겠어요. 저랑도 가까운 사이였고 무엇보다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저만큼 걱정을 해주던 사람이었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모르시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알게 되실 거다. 그럴 바에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네 걱정이 뭔지 알아. 근데 수영아,
어머니 아버지 살아오신 세월이라는 게 네 생각처럼 그리 만만한 게 아닐 거다. 두 분이시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실 거야. 오빠 믿어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성 오빠까지 대동하고 올케를 집으로 부른 거였죠. 인성 오빠 역시 참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공동 대표였으니까요.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그리고 그럴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을 단죄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었죠. 저 죄송한데 이것 좀 봐주세요. 뭔데? 서지양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다 큰 아들이 있는 사람이요. 제 말에 올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답니다. 제가 보여준 사진에는 종훈이와 올케가 다정하게 있었고요. 다들 영문을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언니 본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있는 42살 여자 서지양. 제 말 맞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현중아,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혜린이 네가 말해봐라. 어머니 아버지, 현중이는 몰라요. 저 여자가 속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들은 뭐고 42이라는 건 또 뭐냐? 지양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그 사실을 처음 인성 오빠가 이야기해줬을 때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답니다. 사실 오빠는 부모님에게까지는 알리지 말자는 식이었는데요. 인성 오빠가 오빠를 설득했어요. 혹시 모를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내려면 두 분도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금세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고 아빠는 침통한 얼굴로 입을 다무셨답니다. 올케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종훈이 사진을 보여주며 한때 종훈이 선생이어서 가정사를 안다고 허풍을 떨었던 때문이었어요. 허풍만은 아니었죠. 실제로 제가 그 중학교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강수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저놈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한 대 패고 싶지만 여전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을 고발했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회사 승인 없이 마음대로 돈을 뺏은 건 사실이니까 변명이라도 하든지. 아마 제가 어정쩡하게 의혹만으로 올케를 채근했다면 사기꾼 특유의 변명으로 우리를 현혹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증거가 많았어요. 아들의 존재, 자신의 이름과 나이, 더불어 회사 돈을 뺏은 것까지요. 울분에 찬 엄마의 외침 후 올케는 저희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경찰 2명과 함께 설을 가야 했으니까요. 금액이 적긴 했어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올케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결혼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건 이후 오빠는 더 일에 매달리는 눈치였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있어요. 반면에 제 출판사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버텨보려고요. 여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잖아요. 보셨죠? 제가 휘두른 칼에 저희 집 평화가 되찾아진 거요. 한번 그랬는데 2번은 못하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